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2. 슈퍼로켓 마하 10. 3. 한 K9만 성공하자 미 사령관 반끝.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시진핑의 사면임이 결정된 이후 중국의 해상 굴기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대회에서 1인 독재를 천명한 시진핑은 대만에 대한 무력 동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만 인근에 수시 도발용 함정 4척을 고정 배치하여 대만 인근 해협을 봉쇄하고 대만을 집어삼키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해군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미 해군 사령관이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의문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미 사령관이 믿고 있는 구석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믿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력이 무엇인지, 숨겨둔 비밀병기라도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홍콩 매체에서 중국 해군의 세 번째 07호형 강습 상륙함 LHD이 취역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선박번호 33이라고 적힌 함선이 상하이 후동 중화 조선소에 정박해 있는 사진이 확인되었는데요. 베이징의 해군 전문가 리제는 선박번호가 붙었다는 것은 언제든 해군에 합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라며 공식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헬리콥터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강습상륙함 LHD는 사실상 소형 항공모함으로 평가받으며 공격용 헬기 30여 대와 수륙 양용용 탱크, 장갑차 등을 탑재하여 대만 상륙에 있어 최대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군의 무인기용 항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최근 중국이 대만으로 무인기를 지속적으로 날려보낸 것은 강습상륙함용 무인기 운용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군사 전문가 루리 씨는 중국은 대만의 반응을 시험하고자 WZ-7, CH-4 등 정찰과 공격용 무인기를 대만 해협 너머로 보냈다며 이는 대만 레이더 체계가 중국군 무인기를 탐지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만을 집어삼키기 위해 중국 해군의 전력이 무서운 속도로 증강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군사훈련을 구실로 대만 해역을 폐쇄해 물류를 차단하는 그레이존 작전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우려에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세뮤얼 파파로 해군 대장은 중국군이 대만을 봉쇄해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미 태평양함대의 전력이 막강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중국 역시 세계 항모전단을 보유하고 있고 붕어빵 굽듯이 군함을 뽑아내고 있어 실제로 맞붙게 될 경우 결코 쉬운 상대는 아닐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는데요. 자신감의 근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파파로 사령관은 미국의 동맹국 한국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전력이 나선다면 얼마든지 중국의 대만의 협 봉쇄를 깨버릴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보유한 미사일 화력이면 충분히 중국의 봉쇄를 깨트리고도 남는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의 자신감의 근원이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라는 것이 조금은 얼떨떨한데요. 실제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해지된 이후 우리나라의 미사일 전력은 무서운 속도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날마다 새로운 탄도미사일들이 공개되고 있고 이제는 미국조차 개발에 힘쓰고 있는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는 초음속 순항미사일의 개발에 성공했다는 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해성 미사일을 대체할 신형 대함 미사일로 올해 초 전력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중국 항모전단을 겨냥한 대함 미사일의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장착한 공중 발사형 초음속 순항미사일의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고가 올라왔는데요. 사업용 다목적 공중발사 초음속 순항미사일 핵심 기술, 대지 또는 대함 임무 수행이 가능한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공중발사 초음속 다목적 순항미사일의 설계 기술과 핵심 구성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공대지, 공대함 두 가지 모두 가능하며 시제품은 FA-50 항공기와 국내 최초로 체계 동합되어 공중발사 시험을 통해 검증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발 기한은 2022년에서 25년으로 비행시험은 2025년부터 진행될 계획입니다. 덕티드,
램제트 엔진은 고체 연료 램제트의 일종으로 연료 공급 계통 단순화를 통해 구조가 간단하고 고기동 급가속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출력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단시간에 연소되는 고체 로켓과 달리 제어 밸브를 통해 연료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추력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행 최적화를 통한 사거리 연장과 높은 종말 비행 속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KF-21에 탑재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에 이 덕티드 램제트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최대 속력 마하 4의 기존 공대공 미사일과 달리 종말 비행 단계에서도 상당한 추진 에너지를 가지고 회피 불능 구역도 기존 미사일의 3배에 달해 미국의 함람을 뛰어넘는 현존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 중인 덕티드 램제트 미사일은 대함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완성되면 KF-21에 탑재되어 중국 항모를 겨냥한 항모킬러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초음속 미사일을 뛰어넘는 속력을 가진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21일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군은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이란 마하를 뛰어넘는 속도를 의미하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이 서울 상공에서 평양 지휘부를 향해 발사될 경우 250km를 단 1분 15초 만에 주파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각국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성공한 국가는 미, 중, 더 세 국가분으로 우리나라가 성공한다면 세계 4번째 개발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 KF-21에 장착된다면 미국의 F-35를 능가하는 무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초음속 미사일이 공대지형으로 먼저 개발되고 있다는 것에 조금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는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이 가장 용이할 뿐만 아니라 현재 공군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방부의 최우선 사업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킬체인 시스템의 구축인데요. 이를 위해 각 군은 장거리 표적 타격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군은 속도가 마하 0.8에 불과하지만 지하 30m까지 관동이 가능한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과 타우러스의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 중인 천룡 공대지 미사일을 통해 경고와 표적 타격에 특화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무사 미사일의 스펙이 대략적으로 공개되며 마하 5의 속도에 최대 300m까지 관통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육군의 현무 미사일이 공군의 타우러스 미사일이나 개발 중인 천룡과 비교해도 속도, 관동력, 운용 유지비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드러나 공군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확보해야 했고 그것이 바로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었습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선도형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극초음속 시험체 하이코어 하이코르를 개발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공중발사형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하이코어 극초음속 시험체는 2023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으로 시험 비행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곧바로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코어는 마하5급 초고속 비행체로 총 길이 8.7m의 중량은 2.4톤이며 2022년과 2023년에 1회씩 총 2회의 비행시험을 안흥시험장에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X-51과 러시아의 지르콘과 유사한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저고도에서 지속적으로 고속 비행이 가능한 HCM 방식의 미사일로 탐지와 유격이 거의 불가능하여 기습 효과가 매우 우수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추진체계가 3단으로 나누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 추진체는 나로호의 2단 킥모터, 2단 추진체는 한국형 어택츠, KTSSM의 로켓 설계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화에서 개발한 나로호의 킥모터는 한국이 개발한 어떤 고체연료 로켓보다도 비추력이 높다고 합니다. 비추력이 높다는 것은 적은 연료로 더 많은 추력을 낼 수 있다는, 즉 연료 효율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로호 킥모터의 비추력은 250초로 1kg의 연료로 250초 동안 1kg의 추력을 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 우주왕복선 부스터의 비추력 242초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현무 시리즈와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미사일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시간 문제로 2030년이면 극초음속 미사일, 초음속 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막강한 미사일 전력이 갖추어질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다면 세계 네 번째 개발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마하우가 넘는 속도로 인해 현존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으로는 제한적인 요격만이 가능하고 마하 10 이상의 속도에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각광받으며 각국에서 개발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미, 중, 러 세 국가뿐으로 그중 러시아와 중국만이 실전 배치를 완료했고 미국은 아직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미국과 우주를 두고 경쟁했던 소련의 로켓 기술을 물려받은 러시아는 그렇다고 쳐도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는 것이 믿기 어려운 일인데요. 최근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미국의 핵심 기술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워싱턴 포스트는 2019년 이후 300여 개 이상의 미국 기술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수십 개 회사에 판매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이 중 미국 국방부의 기술 개발 지원 대상에 포함된 기업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미국의 세금이 중국의 무기 개발에 흘러간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한국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개발에 철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연구에 힘쓰고 있는 연구진들에게 세계 최강으로 인정받던 미국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몰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에 각국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미 수백 번의 실전을 통해 충분히 검증된 무기였었기에 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믿었던 무기가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리자 우크라이나에서 긴급히 추가 지원 요청을 해왔는데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무기를 지원해줄 능력은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중립을 지키고 있었기에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 제동이 걸리게 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최근 키이우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잠자는 호랑이의 커터를 뽑았다는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777 견인 곡사포는 미군이 기존에 운용하던 M198 155mm 곡사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기존의 주력으로 사용되던 M198 곡사포는 무겁고 전개 속도가 느려 해외에서 원정 작전을 펼쳐야 하는 미군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었습니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개발된 M777은 부품의 대부분이 티타늄으로 이루어져 훨씬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신속 전개가 가능하도록 개량되어 뛰어난 작전 편의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견인포로 이름 높았던 M777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참하게 몰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100여 문의 M777이 우크라이나군에 지원되어 맹활약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며칠의 교육 기간만으로도 숙달된 포병을 만들 수 있고 기존 견인포에 비해 60%밖에 되지 않는 무게로 신속한 배치가 가능해 긴박한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적합한 무기였었죠. 다연장 로켓포 하이마스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활약하며 역시 미국이 만든 명품 무기라고 칭송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M777 곡사포의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결국은 견인 곡사포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속 전개가 가능하다지만 어디까지나 같은 설치형 포들과 비교한 이야기였습니다. 러시아의 대포병 레이더에 포착되어 반격당하는 동안 회피기동을 펼치는 건 M777의 전개 속도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러시아군 드론이 촬영한 M777 곡사포가 러시아군의 공격에 피격당하는 모습입니다. 보듯이 마땅한 방어 능력이 없었기에 운용 인원들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결국 수십 문의 M777 견인포가 러시아의 공격에 당해 운용불가 상태가 되어 우크라이나 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최첨단 견인포라고 해도 국가 간의 전면전에서 활약하기엔 이미 시대에 뒤처진 무기체계였던 것이죠. 결국 우크라이나 수뇌부는 서방에 긴급하게 차른형
혹은 궤도형 자주포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무기 지원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최근 CNBC에서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보낼 무기가 부족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었습니다. 미국은 전쟁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약 152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지원해왔습니다. 실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군수물자인데 이를 보충할 추가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 국방대학 교수이자 국방정책 총괄이사 출신인 데이브 데스로 씨는 미국이 군수물자 생산을 늘리지 않는 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라며 미국의 무기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유럽 역시 무기 재고가 고갈된 건 마찬가지인데요.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 요셉 보렐은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원을 보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들의 군비 축량이 고갈된 상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기나긴 평화 속에서 서방 국가들은 기준보다 적은 양의 무기를 생산해왔고 각국 정부는 비싼 무기를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재고가 바닥난 일부 무기들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이 무기들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숙련된 경험을 가진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 국방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제블린 미사일과 155mm 탄약을 포함한 무기 공장 활성화에 나섰지만 미 전체의 무기 생산량을 늘리는 데에는 최소 1년에서 4년이 소요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공백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무기 공급처를 찾아야 하는데 그 대안으로 제시된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무기 생산 능력을 고평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미국과 유럽을 대신할 옵션으로 한국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로의 살상 무기 지원을 거부해왔었습니다. 결국은 남의 전쟁이란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에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전쟁에 개입할 명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10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향해 약 80발의 러시아 순항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의 절반 이상의 미사일이 격추되었지만 나머지 수십 발의 미사일들이 민간구역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격으로 키이우에 위치한 삼성전자 건물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건물로 부터 불과 15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러시아 미사일이 폭발해 건물 전면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겁니다. 만일 건물에 사람이 있었더라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지 법인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지 주재원과 가족은 이미 폴란드 등 안전지역으로 대피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지만 엄연히 대한민국의 기업과 국민이 러시아의 공격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러시아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한국이 드디어 중립을 깨고 본격적인 살상 무기를 지원하리라고 추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주축으로 하여 러시아를 상대하는 구도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판에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9 자주포가 유력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워싱턴 DC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오저 방산 전시회에 한화 디펜스가 초청받아 첨단 지상 장비들을 선보였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동시에 전시의 두 장비를 동시 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중순 애리조나주 유아 육군 성능 평가 시험장 YPG에서 K9 자주포의 성능 평가가 실시되기도 했었는데요. K9A1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에 미국의 최첨단 155mm 탄약을 사용하는 시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연은 세 가지 주요 이벤트로 구성되었습니다. K10 탄약 운반 장갑차에 의한 미국 탄약의 자동 재보급 M795 탄을 발사하여 K9A1의 사격 후 진지 이동, 급속 사격 및 빠른 발사 속도 능력을 시연하고 마지막으로 XM1113 랩탄을 사격합니다. 시연은 K10에 미국 탄약을 자동으로 장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참석자들은 M795 및 XM113 탄약이 K10의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과 호환되는 것과 수동 작업 없이 자주포를 효율적으로 재보급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K9A1 자주포는 M795탄 여러 발을 발사한 후 즉시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잠재적인 반격을 피하는 차량의 민첩성을 보여주는 사격 후 진지 이동 기능을 시연했습니다. 시연 후의 급속 사격 및 속사 구간에서 K9 승무원들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각각 16초에 3발, 45초에 6발을 발사했습니다. 시연 마지막 부분에서 K9A1은 XM1113 랩을 발사하여 50km가 넘는 사거리를 달성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XM1113탄은 로켓보도 추진체를 사용하는 사거리 연장탄으로 미 육군이 해외 포장비로 XM1113탄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나 디펜스 미국 법인 사장인 존 켈리는 이번 시연은 K9 시스템의 확장된 사거리, 사격 및 회피기동, 높은 발사율 외에도 K9과 K10 차량의 미국 군수 및 시스템과의 완전한 상호 운용성을 보여줌으로써 크라다 목표를 모두 성공적으로 충족시켰다며 유마에서 데브콤 AC 및 미 육군 시험평가사령부 혜택과의 협력은 훌륭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연회를 통해 미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9 자주포가 경쟁자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을 통해 미군이 도입하게 될 자주포는 미군에 배치되는 것보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향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미국을 대신해 병기창 역할을 해줄 나라를 구하고 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군은 연간 수조 원의 예산을 탄약 생산에만 할당하고 있어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가장 부족한 155mm 탄약 생산 능력은 미국보다 한국이 5배가량 앞서 있다고 합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등 각국으로 수출이 이어지며 생산 라인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기에 미국이 원하는 물량을 제때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인 듯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병기창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평화에 안주해 있던 서방 국가들과 달리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위기 속에서 살아와야 했었던 한국이기에 가능한 일이죠. 방산이 반도체에 이어 새롭게 대한민국을 대표할 산업이 되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국 방산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